그럼 우리 주변에 가족 공동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회사 공동체도 있죠. 독신자도 많아졌죠. 딩크족도 있죠. 한부모 가정도 살죠. 또 뭐 회사가 나를 종신으로 고용해 줄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그럴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죠. 가족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던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거죠.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면은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요. 저게 어느 주택의 아파트인지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그렇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런 아파트의 단지의 계획이나 설계가 왜 생기는가라고 할 때도 이 전국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똑같은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대개 보면 뭐 건축가가 설계를 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이 있어요. 핵가족을 사회의 기본 공동체로 두고 그 주택에는 한 주택에는 꼭 한 가족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아파트는 일종의 상품이에요. 서로 주고 팔기 위한 상품으로 저걸 팔고 있으니까 저게 한 가지로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 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도 사실은 이런 핵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했지 새로운 주거 공동체를 어떤 건가라고 예측하지 않고 지냈다. 이래서 같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제 아파트가 닫혀 살죠. 그런데 이제 프라이버시를 뭐라 번역하면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남의 간섭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인데 이거를 설명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프라이버시를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는 뭐냐? 내 권리를 개인으로 사적을 유지하는 게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무언가를 뺏겨버린 상태, 디프라이브드 한 상태가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공으로 나가서 이렇게 뭔가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뺏겨버린 상태가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게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내가 더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프라이버시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조금 자세히 들춰보면 이 도면은 델로스라고 하는 상업도시의 도면입니다. 네, 평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조그만 집이지만 좀 크게 보세요. 남자들만이 모이는 공적인 영역을 여기 앞에 있습니다. 길가 쪽에. 그 이름을 이제 안드로니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쪽에 우리나라 그 사랑방 안방 하듯이 안쪽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이름이 따로 있어요. 기나의 코니티스 뭐 이렇게 이름을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중정에 면하면서 길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걸 안드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드론이 연회실이에요. 그 연회실은 우리가 플라톤의 향년, 또 심포지움 이런 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그 안드론에 탁 누워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논해요. 그리고 길거리에 제일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마지막 공적인 자리죠. 그래서 이제 마시면서 여러 유식한 얘기 많이 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가운데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 길들이 전부 다 그 광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의 도시가 일정한 격자로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광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동등한 거예요. 여자들은 어디 있냐? 주택 안쪽에 여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들이 집안의 노예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쪽에다 다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는 데는 달라요. 부인이 사는 데는. 그 이름이 기나이케이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았는데 한나 아렌트는 거기에 주목해서 옛날 그리스의 주택에서 보면 남자의 주택과 부분과 여자의 부분이 있는데 둘로 쪼개졌다. 여자들, 특히 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인은 공적으로 나갈 기회를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프라이버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한나 아렌트가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원인이 뭐냐면 그 사적인 영역으로 가둬줬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보호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주변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장소가 있어야겠다. 같은 얘기인데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파트에 뭐 쭉 복도가 있고 철문이 붙어 있다. 전부 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 저게 왜 닫혀 있냐면
내가 밖에서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여지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생긴 거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생긴 게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평하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뭐 전부 다 뭐 자기 거 닫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다. 본래 주택이라고 하는 건요 닫히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주택이 큰 도시에 대하여 어떻게 있을까 하고 할 방법이 없으니 닫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옛날의 지역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택을 닫혔다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지식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태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택을 보고 지나치게 닫혀 있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얘기한들 소용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도시는 어떠냐? 넓다 못해서 그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게 도시예요. 그 중에 주택이 하나 있으니까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거실이라고 얘기할 때도 거실을 뭐라고 하냐? 학교에서 거실이 뭡니까? 가르칠 때도 뭐 가족이 모여서 일상생활하고 거기서 단란을 이루는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거실 속에 앉아 있으면 뭐 다투던 가족도 단란이 됩니까? 그리고 뭐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말 손님을 받아들입니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름이 뭐냐면 프라이버시 보호형 대형 양말이래요. 이걸 뒤집어 쓰고 같이 사는 거실 안에서도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못 보게 자기 거의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프라이버시의 공간이 자기 몸까지 축소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거실이 이래야 된다. 아파트가 이래야 된다. 삶이 이래야 된다.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니까 좋은 건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프라이버시가 무엇이냐? 무언가가 우리가 뺏긴 거다. 이거는 현대인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공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좋은 건축을 만들려면 공동체가 공간을 조절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축이어야 좋은 건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것도 아까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정원, 코트, 광장. 무언가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기 위한 빈터지요. 요거를 구분했어요. 정원은 무엇인가? 뭐 꽃 키우고 채소 키우고 이러면서 가족들만이 사용하는 자기만의 사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불러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코트다 그러면은 이제 정원이 있으면서 밖에 있는 동네에 자기들끼리 만나는 또 다른 공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느냐? 안 그렇다. 자기네끼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서 있어요. 중간에 있는 코트가 있어요. 광장이다 그러면 뭐냐? 광장은 이거는 이제 건물로 둘러싸이고 지붕이 없는 공공공간인데 뭐 이런 게 광장이죠. 여기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 코트, 광장이 똑같습니까? 하나는 굉장히 사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공적인데 중간에 공적 사적인 그 중간 단계가 있다. 이런 단계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이 필요한 바다. 그러니까 사적인 걸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다양한 게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려운데 만약에 그의 말대로 정원, 코트, 광장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라 한다면은 공동체도 정원에 해당되는 공동체, 코트와 같은 공동체, 광장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원은 정말 가족만을 위한 거고 코트는 뭐 애들이 다니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놀 수 있는 이런 광장은 어른들이 너도 나도 구분 없이 가는 이런 단계별이라 할까? 뭔가 단계별이란 말은 좀 어색하지만 이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사실 뭐 한 군데에서 뭐 40년, 50년 산다 참 힘든 일이에요. 뭐 이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다 도시의 편입생들이죠. 일종의 뭐 임시주거 속에 산다랄까 좀 심하긴 하지만 좀 길긴 하지만 뭐 이런 이동이 잦으니까 사람이 서로 알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를 갖고 있어서 이런 말이 사회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동네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사는 동네, 일하러 가는 동네, 또는 또 다른 여가 활동을 위해서 따로 모이는 동네. 이 세 가지 동네에서 산다니까 동네가 한 군데가 아니다. 이 얘기는 지역과 관계가
없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극장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극장이나 성당이나 강당하면 이제 한 줌에 딱 집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거기에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사는 데는 그런 것만 그냥 길을 간다든지 광장에 간다든지 카페에 간다든지 라비에 간다든지 그러면 한 점에 집중되지 않아요. 산만하게 움직여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내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과 만날 때가 있고 만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 도시의 거리를 걷게 되면 저기 내가 걸으면 되고 누굴 만나면 되고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공간이라 어디 있냐면 크고 작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어디엔가 다 존재해요. 상점, 식당, 카페, 고속터미널, 계단, 브릿지 아닌 게 없어요. 방과 방 사이, 뭐 지하철, 할인 매장 등등 이 어딘가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어려운 공동체의 모습에서 어떻게 관심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이게 이제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소유는 독점을 얘기하지만 점유는 공유를 얘기한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알아야겠어요. 내가 뭐 가져야 되겠다. 그건 내가 그냥 완전히 뭐 소유하고 이런 거예요. 점유란 뭐냐? 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의 그 사람들은 주택을 사질 않아요. 소유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대.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많거든.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점유하는 거예요. 잠시. 좀 길긴 하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문제가 안 생긴다. 우리나라는 왜 생기냐면 집을 소유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고 점유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도시공간은 점유하는 게 많아야 돼요. 여기 파리에 룩셈부르 공원이 있는데 저쪽에 이제 벤치가 있죠. 고정된 벤치가. 근데 옆에 있는 의자를 쭉 갖다 놨어요. 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원이 너무 아름다운데 벤치를 고정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앉아. 그러면 나머지가 더 좋은 데를 알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했어요. 의자를 각자 들고 가라고. 자기가 들고 와서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알아서 하는 걸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점유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점유라니까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혹시 우리가 생활할 때 저렇게 같은 공원이라 하더라도 의자, 벤치를 고정시켜서 뭔가 소유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면서 이 사회의 공간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자만 남겨놓고 다 떠난 자리에도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온 사람, 둘이 와서 얘기한 사람, 뭐 서너 사람이 와서 뭐 즐거운 담소 나누고 헤어진 사람. 그 저것이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도 그 나름대로의 그 사물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들고 봤을 때 여기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왜 필요한가라고 했어요. 저게 우리 살아가는데 왜 필요하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어떻게 장소를 찾아가는가를 연구한 정신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정신분열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한 다음에 어딘가 찾아가요. 그걸 쭉 10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맥주집에 가서 뭔가 단골 손님을 만든다든지 뭔가 해안가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의 거점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연구에서 보면 비록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가 딴 데 있는 것처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른 장소를 만들어갈 줄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다 조현병 환자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연구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사람보다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그 이름을 교두보라 그랬어요. 어딘가 따로 떨어져 이동하는 곳에서 장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많이 이동하는 것 속에 만드는 것이 교두보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점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점난은 난중에서 포기를 떼가지고 딴 데 심으면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나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이렇게 점난형의 처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디 생기겠어요? 가게든 역전이든 모두 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장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소수에게만 의미를 갖는 장소 속에 나타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또 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다 그러지만 저것도 저런 류의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